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태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과 함께 연합학습의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을 비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온 지는 약 10년이 넘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웹하드의 개념으로서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주변에 랩탑이나 뭐 데스크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저장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몇백 기가바이트 이 정도의 단위였던 것 같은데요. 디지털 자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드디스크를 좀 대체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내 PC에다가 하드를 더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했었는데, 이러한 요구와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게 개발됨에 따라서 나도 어딘가에 위치하는지 모르지만 저장 공간을 외부로 접속할 수 있다면은 거기를 이용해 보자 라는 컨셉으로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말로 이걸 번역을 하면은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구름은 저기 상공 어딘가에 위치는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는 특성을 따가지고 다음과 같은 단어를 따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초창기의 클라우드는 이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램 혹은 CPU, 뭐 GPU와 같이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자원까지도 빌려주는 서비스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마존이 대표적인 서비스일 것 같아요. A라는 단말이 있고 B라는 단말이 있고 저기 어딘가 이렇게 뭐 서버가 있어요. 물론 서버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구간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어디부턴가는 광 케이블을 통해서 유선으로 연결되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A라는 단말이 요 저 멀리 있는 서버에다가 물론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예요. 요청을 하는 거죠. 나는 자원이 얼만큼 필요해. 그리고 저장 공간이 얼만큼 필요해. 그러면은 A는 이쪽으로 웹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램은 8기가 그리고 하드는 1기가 뭐 CPU는 뭐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 포션 이런 식으로 즉 뭐 코어의 개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잠깐 동안 구독하든지 빌려가지고 쓰게 됩니다. B는 조금 더 높은 과금을 낸다면은 램은 16기가 뭐 하드도 좀 더 좋게 2기가 CPU 코어도 훨씬 더 많게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지라는 것을 빌려 쓰는 컨셉에서 스토리지를 포함한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쓰는 개념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요. 그러면은 어딘가 중앙 집중형으로 서버가 존재를 하게 될 텐데 단말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은 얘가 이제 소비하는 프로세싱 타임도 좀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트래픽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얘도 결국엔 서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관리자가 스케줄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순간에 어떤 단말들을 서비스를 해줄지를 정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단말들은 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트래픽이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신호 지연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말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디바이스와 서버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신호가 광 케이블 따라서 빛이 속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뭐 빛의 속도가 해봤자 뭐 3 곱하기 10의 8승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엄청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사람이나 단말들, 즉 IoT 단말들이 요구하는 지연 시간의 요구사항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빠르면은 1ms 이내로 왕복 딜레이가 충족했으면 좋겠을 때도 있고, 혹은 10ms, 100ms, 즉 서비스마다 이러한 지연 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AR, VR 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세간에서 떠들어대고 있고, 이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 트윈 이러한 개념들도 줄곧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 마치 현실 세계와 동일한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되는 게 요 지연 시간이에요. 지연 시간. 그래서 제 아무리 요 컴퓨팅 파워를 높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요 물리적인 거리에 진짜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실시간 그런 몰입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에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컨셉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엣지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벌써. 엣지 있다 할 때도 요 엣지고요. 그리고 뭐 갤럭시 같은 것도 엣지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그 가장자리라는 의미, 이건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팅이 클라우드, 그래서 굉장히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데이터 서버에서 진행이 됐었다면은 이제는 거기보다 가까운 곳에 서버를 배치하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디바이스 자체도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다 보니까 디바이스 내에서도 조금 무거운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좀 무거운 연산들을 서버단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 연산의 결과를 다시 단말 쪽으로 보내주는, 즉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로 서비스 요청이 있으면은 서비스 수행 후 그 결과를 반환해주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면은 이제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게 디바이스 단에서 스스로 이렇게 수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실제 서버의 데이터 센터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 이것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행이 되게끔 하는 방법, 이런 접근 방법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디 멀리 갔다 오는 요 루트를 없애자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전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뭐 춘천에 있는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부산에 있다거나. 그럼 요 센터를 이용하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요만큼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뭐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 태평양 건너 이제 미국 대륙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대륙이 있는데 여기 어딘가 서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로 왕복 10시간, 20시간 이렇게 걸리는 곳을 데이터가 찍고 서비스 요청이 있었고 그 결과를 반환하고 하면은 아무리 연산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까운 곳에 위치시키자가 바로 이 엣지 컴퓨팅 플랫폼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보다 더 가까운 곳, 즉 내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스마트폰이 동작하기 위한 CPU, NPU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근처에 조금 더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세싱 유닛이나 뭐 데이터 스토리지를 여기다 넣자, 뭐 이런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램의 공간도 더 크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점점 단말과 가까운 곳으로 가져오는 게 바로 엣지 컴퓨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가트너 10대 전략 기술을 여기 이렇게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가트너라고 하는 곳은 미국에 있는 회사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좀 전도유망 기술들을 소개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20년, 21년도까지 좀 선정되었던 기술들을 나열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매년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 가고 있어요. 근데 특히 19년도 것만 보면은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엣지, 몰입하는 경험, 블록체인 등등 실제로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단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엣지와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화된 엣지 컴퓨팅, 즉 실제 컴퓨팅을 하는 단말 자체의 성능을 좀 끌어올리자라는 느낌으로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즉 인파워드 엣지가 계속해서 각광을 받았었고, 특히 여기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앞페이지에서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 정도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즉 클라우드는 사실 어딘가 하나만 있는 형체 없는 무언가, 즉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분산형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즉 이거를 웬만하면은 최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IoT 단말들이 많은 곳에 최대한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갔다 오는 물리적인 거리를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측면이 훨씬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저기에다가 클라우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기지국이 굉장히 많죠. 이동통신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원탑이죠, 완전히.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기지국 근처에 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붙여 넣기 시작을 했어요. 즉 굉장히 멀리 있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보다도 좀 가까이 있더라도 빠른 응답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이 분산형 클라우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앞에 이제 설명으로는 엣지 클라우드 플랫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5G, S사, 그리고 아마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요 S사가 아마존의 어떤 서비스를 일부 가져와가지고 실제 기지국 옆에다가 서버를 구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변국에 있는 아마존 서버로 이렇게 간다든가 미국 본토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근처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훨씬 멀리 갔다 오는 것보다는 빠르게 더 서비스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서 엣지 컴퓨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팅의 융합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진화 발전을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출처는 이제 삼성 리서치 네, 여기 이 기관에서, 삼성에 있는 하나의 연구 기관이에요. 연구 조직이고, 여기서 6G 화이트 페이퍼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즉 삼성이 생각하는 6G라는 청사진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거기서 하나 그림을 발췌해 온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4G, LTE가 서비스 되던 요 시대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계속해서 만연했어요. 근데 아까처럼 스토리지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자원 관점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단말이 어떤 서비스 요청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보면은 무선 구간으로 연결이 되어서 기지국으로 연결이 되고, 기지국은 어떤 코어나 클라우드 쪽으로 유선으로 연결이 되지만
아무튼 연산 자체는 어디 중앙 서버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G,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도입이 되면서 현재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단말이 기지국과 무선으로 연결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실제 연산이 일어나는 곳이 클라우드와 코어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stributed Computing over Network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단말이 연결될 수 있는 기지국이 여러 개라고 하면은 이 기지국에서만 좀 분산적으로 뭔가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주목할 점이 예전에는 이렇게 단말만 사용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혹은 휴대전화만 기지국이 이렇게 수용을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모든 단말이 다 붙죠. 사물 인터넷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냉장고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에 붙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Computing Spread over Network and Devices라고 되어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제 단말에도 컴퓨팅 파워가 적당히 들어가게 되어서 조금 무거운 연산이 단말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나 가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AR, VR, 로봇과 같이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심지어 이런 모든 단말에서도 컴퓨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버 쪽으로 뭔가 요청을 해서 연산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기지국 근처에 데이터 센터를 갖다 놨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기지국에서 연산이 되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코어보다 기지국보다 더 가까운 나 자신에서 단말에서도 연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컴퓨팅 스프릿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이러한 컨셉 자체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6G 시대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삼성에서 전문가들이 토의를 하고 예측을 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프릿 컴퓨팅은 뭐 우리말로 그냥 적당히 적어 보면은 분할 컴퓨팅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산 A라는 것을 뭐 A, B, C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눌 수 있는 단위가 있다면 나눈 다음에 이거는 클라우드에서 요거는 뭐 엣지에서 요거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컴퓨팅을 해야 되는 연산의 요구사항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네트워크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다시 연산 결과를 이렇게 받아오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극복하는 게 첫 번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가 설령 이렇게 연산을 못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나 엣지 단으로 연산들을 넘겨가지고 이런 일들을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디바이스의 연산 능력이 없더라도 굉장히 헤비하고 무거운 이런 연산들을 엣지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에서 이런 네트워크 쪽으로 연산을 넘기는 작업을 오프로딩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오프로딩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디바이스가 수행해야 될 업무를 그냥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요소들에게 넘겨서 대신 수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 수행이 끝난 다음에 그 연산 결과들만 다시 단말 쪽으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 대표적인 이런 스프릿 컴퓨팅이 적용되어야 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탠드얼론 디바이스의 예제로서
뭐 구글 글래스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디바이스 자체도 뭐 일부 연산을 할 수는 있어요. 연산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글래스 되게 얇고 가볍잖아요. 그 말은 실제로 이 위에다가 엄청난 성능을 갖는 것들을 넣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거나 어떤 영상을 처리하거나 하면 이렇게 좀 뿌연 형태로 뭐 나오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컨셉 자체를 너 혼자 연산하지 말고 일부, 즉 여기선 A라는 연산을 얘가 혼자 다 한 거고요. A라는 연산을 아주 작게 쪼개고 그리고 B로 크게 쪼개서 이 B라는 애를 네트워크의 하나의 요소, 기지국일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넘어가서 뭐 클라우드 서버일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오프로딩을 하자, 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기지국 옆에 아주 작은 컴퓨팅 연산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 작은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엣지 컴퓨팅의 컨셉이고요.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 이제 환경적으로 설치가 된다면은 분할 컴퓨팅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여기 실시 예예요. 여기 보면은 디바이스에서 100% 이거 뭐 이미지가 있고 여기서 뭐 어떤 연산들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서 뭐 딥러닝 연산을 하는 것 같은데, 엣지에서는 0%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지만 일부 디바이스 요만큼 그리고 엣지 요만큼, 이제 엣지가 아니라 클라우드가 참여가 되기도 하고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으면은 이제 핸드폰 자체가 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엣지의 역할, 엣지 디바이스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즉 아무튼 디바이스 자체가 하나가 모든 연산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디바이스 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등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의 일부를 네트워크에 있는 요소, 뭐 엔티티라고 보통 얘기해요. 요소들로 넘기는 오프로딩이 굉장히 만연해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 시나리오는 너무나 많죠. 특히나 엣지 컴퓨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까 전에 그 레이턴시 얘기를 했어요.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엣지 컴퓨팅이 도입됨으로써 좀 쓸 수 있는 시나리오는 반대로 좀 굉장히 짧은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 시나리오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율주행, 이것도 우리가 자율주행하는 관점에서 이거는 큰 사고를 이루어지면 분명히 인명피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도 엣지 컴퓨팅이 이용이 될 수 있고, 아까 소개해드린 AR, VR처럼 가상현실을 좀 더 몰입형으로 바꾸는데도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될 겁니다. 드론, 뭐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추 현장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에요. 시추 현상 혹은 뭐 전장지, 전쟁이 일어나는 곳 혹은 사막 이런 것처럼 조금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가기 힘든 오지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분명히 어떤 연산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서버나 이런 쪽으로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되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시추 현장에서 뭐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자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연산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쪽으로 이런 드론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론에도 이렇게 컴퓨팅 파워가 있기 때문에 시추 현상에 있는 센서들이 일부 데이터를 드론으로 오프로딩을 하고 드론에서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전장지나 사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레이턴시가 좀 필요한 상황이나 좀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엣지 컴퓨팅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엣지에서 딥러닝을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해질 겁니다. 실제로 엣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거 자체가 IoT 단말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로우 코스트로
양산되기 때문에 저가형으로 저전력을 요구하는 이러한 단말들이 좀 많이 있지만 특수한 목적용으로 IoT 단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더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즉 컴퓨팅 파워가 괜찮은 그러한 단말들도 IoT 단말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T라는 컨셉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단말은 모두 다 Io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랩탑이나 데스크탑이나 이런 것들 모두 다 IoT 단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 좀 연산을 하는 엣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의 우수성이 계속해서 입증됨에 따라서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접근 방법을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물론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이 우리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학문 분야들이 있죠. 그쪽으로는 딥러닝이 다 이용이 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엣지 단말의 컴퓨팅 파워가 우수해짐에 따라 딥러닝 모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뭐 디바이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있고 얘 위에서 이렇게 딥러닝 모델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 모델들 있죠. 언젠가 한번 이제 펌웨어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그때 설치는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설치가 되면은 언제까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딥러닝도 결국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모델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용 단말은 예전에는 데이터를 센싱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요. 여기도 센싱해서 서버로 보내고 얘도 센싱해서 서버로 보내면은 서버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어그리게이트 다 취합을 해서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단말에 이렇게 뿌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순환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단말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양도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데이터의 용량 자체도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온도나 습도나 뭐 센서 정보 이런 것들을 보낼 때에는 큰 문제는 되진 않지만 우리가 CCTV나 이런 것처럼 실시간 영상을 촬영하는 단말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용량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버로 전송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과부하가 상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서버의 용량은 굉장히 크지만 이 용량 자체를 언젠가는 점점 더 늘려줘야 되는 코스트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단말들이 센싱한 정보, 즉 만약에 이게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면은 개인 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센싱한 정보들을 무조건적으로 서버로 보내는 컨셉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모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엠니스트나 사이파 10이나 사이파 100이나 등등 여러 개의 데이터셋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모델 학습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데이터를 여기 틀렸네. 딥러닝 데이터를 획득해서 전처리하고 이걸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델 자체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 모델을 어떻게 업데이트 해야 되지? 이것도 분명히 고민해 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연합학습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Federated Learning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개념이 맨 처음에 나온 거는 공학 분야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병원을 다 가봐서 아시겠지만 어디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엑스레이나 CT나 MRI나 이런 것들을 찍게 될 텐데
뭐 찍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하스피털 A라고 되어 있고 요 A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병원을 바꿀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찍었던 엑스레이나 기타 등등의 자료들을 달라고 하면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동일한 돈을 지불하면서 여기서 새로운 영상을 촬영을 하는 일을 분명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다 환자 정보기 때문에 병원에서 병원으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또 뭐가 있냐면은 병원뿐만 아니라 국방 데이터도 굉장히 기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국방력 증진을 위한 연구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A라는 사단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B라는 사단으로 넘겨가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거의 허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해군에서 뭔가 취득한 정보를 육군으로 가져간다?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하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데이터의 공유가 힘든 환경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딥러닝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적어 놓고 있는데요. 연합학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중앙 모델이 있기는 해요. 어디 서버와 같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모델을 관리를 합니다. 배포해야 하는 모델을 관리를 하는데 모델을 배포를 해요. 여기 보면은 각 병원에 이렇게 배포를 하면은 일단은 배포받은 모델을 각 병원에서 이용을 합니다만 이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각 병원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서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업데이트 한다라는 것은 W 값과 B 값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좀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요 간선들, 엣지들에 있는 변수들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W가 뭐 앞에와는 다르게 최적화가 될 거고요.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해봅시다. 다른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각각 고유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한 결과만을 다시 서버 쪽으로 보내줍니다. 즉 여기서 이용했던 데이터를 서버로 직접 전송하지 않고 자신이 배포받은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서 그 업데이트된 가중치만을 다시 서버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서버에서는 어떤 짓을 하냐? W를 새롭게 이제 T+1이라는 시간에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즉 여기서 제공받는 W, 여기서 제공받은 W, 그리고 여기서 제공받은 W를 뭐 예를 들어 단순히 에버리지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W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B도 마찬가지예요. 뭐 B랑 B 이것을 에버리지 해가지고 이걸 업데이트를 하고서 이 업데이트된 모델 요거 자체를 다시 배포를 합니다. 즉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 없이 모델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구글의 G보드 같은 경우도 사실 공통된 모델을 배포한 다음에 유저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말에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연합학습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여기 적어 놓았어요.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이제 웨이트만 공유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며 AI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분산형 머신러닝 기법이다. 즉 탈중앙화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1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 개별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전달하지 않고 중앙 서버의 AI 모델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서 배포한 다음에 각각의 클라이언트에 존재하는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클라우드 서버는 개별 클라이언트에서 학습한 로컬 AI 모델을 모두 합쳐 글로벌 AI 모델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센트럴 서버로 다시 W랑 B 값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에버리지를 하든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요 W와 B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서 다시 모델 자체, 즉 웨이트를 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트를 뿌려주는 것도 뭐 방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모델 빼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갖게 되는데 요거 자체를 다시 전달해 주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데이터 전송 없이 엣지단에서 딥러닝 모델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중앙 집중형으로 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단말에서 혹은 엣지단에서 이런 딥러닝 모델 업데이트도 수행을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합학습의 개념까지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IoT 단말들이 컴퓨팅 파워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런 연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인 딥러닝을 점점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을 활용할 때 이런 학습의 패러다임 자체도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물 인터넷 단말들이 이제 센 시간 정보를 서버로 보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컴퓨팅하는 데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